여러분은 혹시 살면서 가장 오래 남아있는 냄새가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은 많은 것을 잊습니다. 말도 잊고, 얼굴도 잊고, 사랑했던 사람의 이름조차 시간 앞에서는 조금씩 닳아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냄새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냄새는 10년을 건너뛰어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붙잡습니다. 아무 예고도 없이, 아무 준비도 없이 한순간에 우리를 과거 한복판으로 끌고 갑니다. 어떤 분은 갓 내린 커피 향을 떠올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새벽 빵집에서 풍겨 나오던 따뜻한 빵 냄새를 기억하실 수도 있겠지요. 혹은 한때 가슴을 설레게 했던 누군가의 향수 냄새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모든 냄새는 각자의 인생을 닮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다릅니다. 저는 올해 65, 삶의 쓴맛도 단맛도 어지간한 것은 다 겪어보았습니다. 기억해야 할 이름들은 점점 헷갈리고 분명 중요했던 날들조차 가끔은 달력 속에서 길을 잃습니다. 그런데도 단 하나의 감각만은 아직도 제 안에서 조금도 늙지 않은 채 살아있습니다. 바로 냄새입니다. 그 냄새는 솜저고리와 연탄불이 뒤섞인 냄새이고 따뜻한 흙과 된장찌개가 섞인 냄새이며 세상 모든 위험으로부터 나를 숨겨주던 가장 안전한 냄새였습니다. 엄마 냄새입니다. 이상하지요? 세상에는 그렇게 많은 향이 있는데 왜 하필 그 냄새 하나만 이토록 오래 남아있는지 말입니다. 저는 이제 70을 바라보는 늙은 남자입니다. 하지만 그 냄새 앞에 서기만 하면 저는 순식간에 옷깃을 움켜쥐고 울먹이던 어린애로 돌아갑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아무 설명이 없어도 그 냄새는 말합니다. 괜찮다. 여긴 안전하다. 내가 있다. 세상 모든 향이 사라진다 해도 이 냄새만큼은 끝내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며 오늘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오래된 기억 하나를 조심스레 꺼내어 보려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한 늙은 어린애의 기억 속으로 어머니의 품 안으로 조용히 초대받으셨습니다. 사실 엄마 냄새라는 것은 단 하나의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그 냄새는 늘 같았던 것 같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계절마다, 상황마다 조금씩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겨울이면 연탄불에 데워진 솜저고리 냄새였습니다. 차가운 바람을 막아내고 아이의 등을 감싸 안던 따뜻함의 냄새였습니다. 여름이면 땀과 햇볕, 그리고 흙이 섞인 냄새였습니다. 밭일을 마치고 돌아와도 엄마는 늘 먼저 아이를 안았습니다. 그 품에서는 피곤함보다 살아있음이 먼저 느껴졌습니다. 부엌에서는 된장찌개 냄새가 났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와 함께 집이라는 공간이 비로소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그 냄새는 배고프지? 라는 말보다 먼저 괜찮다 라는 말보다 더 먼저 나를 안심시켰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는 말로 우리를 키운 게 아니었습니다. 냄새로 키웠습니다. 아플 때는 약 냄새보다 먼저 엄마 냄새가 났고 무서울 때는 어둠보다 먼저 엄마 냄새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 냄새는 훈계도 아니었고 가르침도 아니었지만 아이에게 가장 정확한 언어였습니다. 여기 있어. 도망치지 않아도 돼. 너는 보호받고 있어. 엄마 냄새는 언제나 먼저 와서 나를 감싸고 항상 가장 늦게까지 남아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른이 된 지금도 저는 가끔 어떤 공간에 들어서면 본능적으로 냄새부터 맡습니다. 이곳이 안전한지, 이곳에서 마음을 내려놓아도 되는지, 어딘가에
나를 지켜줄 품이 있는지를 냄새로 먼저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의 맨 꼭대기에는 여전히 엄마 냄새가 있습니다. 그 어떤 향수도, 그 어떤 고급스러운 냄새도 그 자리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엄마 냄새는 꾸며진 향기가 아니라 삶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먹이고, 재우고, 업고, 기다리고, 기도하던 시간들이 하나로 겹쳐 만들어낸 냄새. 그래서 그 냄새에는 사랑이라는 단어보다 더 많은 의미가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냄새는 사랑이었고, 보호였고, 기도였으며 한 아이가 세상을 믿게 만든 첫 번째 증거였습니다. 그 냄새가 가장 또렷하게 남아있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도 눈을 감으면 마치 사진처럼 떠오르는 장면입니다. 국민학교 교실, 나무로 지어진 교시였습니다. 겨울이면 창문 틈새로 찬바람이 휙휙 들어왔고, 여름이면 낡은 나무가 품고 있던 습기와 시간의 냄새가 교실 가득 퍼져 있었습니다. 책상은 반질반질 닳아 있었고, 바닥은 걸을 때마다 조심스레 소리를 냈습니다. 그날은 미술 시간이었습니다. 요즘처럼 물감이 흔하지 않던 시절, 우리는 연필 하나로 세상을 그려야 했습니다. 종이에 그려진 사과는 대부분 똑같았습니다. 둥글고 깨끗하고 흠 하나 없는 사과. 그때 교실 문 쪽에서 조심스러운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들지 않아도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였습니다. 복도 창가에 잠시 서 계시다가 선생님 눈치를 보며 교실 안으로 조용히 들어오셨던 엄마. 내 옆자리에 아무 말 없이 서 계신 엄마는 내가 그리던 사과를 한참 동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시간 동안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나는 참 좋았습니다. 잠시 후 엄마는 내가 쥐고 있던 연필을 아주 살짝 잡아주셨습니다. 사과는 말이다. 태주야. 그냥 동그랗게만 그리는 게 아니다. 엄마의 목소리는 낮았고 조심스러웠고 누군가를 가르치기보다는 함께 바라보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조금 울퉁불퉁해도 괜찮고 어디 한 군데 흙이 묻어 있어도 괜찮다. 엄마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일을 많이 한 손이었고 삶을 오래 만진 손이었습니다. 그 손에서 연필 냄새와 함께 흙 냄새가 났고 엄마 냄새가 났습니다. 나는 그때 사과를 그리고 있었지만 사실은 세상을 배우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조금 모나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흠이 있어도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 엄마는 그날 사과 하나로 내 인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나는 동그란 것보다 울퉁불퉁한 것을, 번듯한 것보다 흔들리는 것을 조금 더 오래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교실을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할 말도 보여줄 것도 더는 없다는 듯 조용히 나가셨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남기고 간 냄새는 교실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나무 냄새와 섞여, 찬 공기와 섞여 그날 하루 종일 나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 교실은 단순히 공부를 하는 공간이 아니라 엄마의 그림자가 한번 머물렀던 곳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지금까지도 내 인생 어딘가에 조용히 서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또 하나의 냄새가 내 인생 깊숙이 새겨진 날이 있었습니다. 눈에 다래끼가 났던 날입니다. 처음엔 그저 조금 따끔거리는 정도였는데 밤이 되자 눈은 점점 부어올랐고 아무리 비벼도 아무리 눈을 감아도 통증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아이였던 나는 아프다는 말보다 무섭다는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끙끙 앓는 아들의 이마에 손을 얹어보시고는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조용히 나를 엎으셨습니다.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새벽, 세상은 깊은 숨을 쉬고 있었고 마을은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조용했습니다. 어머니의 등은 그날따라 유난히 넓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그건 어머니가 강해서가 아니라 아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등이 굳어 있었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머니는 집 뒤 언덕, 탱자나무 울타리가 있는 곳으로 나를 업고 올라가셨습니다. 숨이 가빠질 법도 한데 어머니는 한 번도 나를 내려놓지 않으셨습니다. 가시가 많은 탱자나무 앞에서 어머니는 잠시 서서 숨을 고르셨습니다. 그리고는 가시 하나를 조심스럽게 꺾어 차가운 물에 여러 번 씻어냈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그날따라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손으로 제 부은 눈 주변을 아주 조심스럽게 문지르며 어머니는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태주, 눈에 든 못된 기운이 이 가시를 타고 다 나가게 해주세요. 제발 이 아이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에는 꾸밈이 없었습니다. 배운 말도 멋진 말도 없었습니다. 다만 숨이 섞여 있었고 떨림이 섞여 있었고 아들을 살리고 싶은 마음만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 새벽 제 뺨에 닿았던 것은 차가운 공기가 아니라 어머니의 뜨거운 숨결이었습니다. 그 숨결에서는 된장찌개 냄새가 났고 땀 냄새가 났고 하루하루를 버텨낸 삶의 냄새가 났습니다. 나는 그 숨결 속에서 조금씩 잠이 들었고 아픔보다 먼저 안심이 찾아왔습니다. 그 냄새는 단순한 채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냄새였고 두려움이 만든 사랑의 냄새였으며 아들을 대신 아프고 싶었던 어머니의 마음이 형태를 가진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그날 비로소 배웠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들이 아프면 자기 마음이 먼저 무너지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 새벽의 냄새는 지금도 내 인생에서 가장 성스럽고 가장 위대한 향기로 남아 있습니다. 세월은 다시 흘렀고 나는 어느새 까칠한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키는 엄마보다 훌쩍 커졌고 목소리는 괜히 낮아졌으며 집에서는 말수가 점점 줄어들던 나이였습니다. 어릴 적엔 엄마 품이 세상의 전부였는데 그 무렵에 나는 엄마의 손길이 조금은 부담스럽고 조금은 남들에게 보이기 부끄러운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시로 나가 공부를 해야 했기에 나는 새벽마다 집을 나섰습니다. 아직 어둠이 걷히지 않은 시간, 엄마는 늘 나보다 먼저 일어나 부엌에 불을 켰습니다. 보마 위에서 들리던 탁, 탁 하는 소리, 국을 데우는 냄비에서 조용히 올라오던 나는 이불 속에서 그 소리와 냄새를 들으며 잠든 척을 했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차마 하지 못했던 어린 어른의 비겁함이었습니다. 엄마는 도시락을 싸주셨습니다. 그날도, 전날도, 그 전날도 반찬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 도시락에는 하루를 버틸 힘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늘 그랬듯 엄마는 나를 큰 찻길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 차들이 쌩쌩 지나가고 아침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버스가 올 때까지 조용히 서 계셨습니다. 버스가 도착하고 나는 도시락 가방을 메고 차에 올랐습니다. 그 순간 나는 일부러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엄마와 눈이 마주칠 것 같았고, 그러면 이상하게도 눈물이 날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움이었는지 두려움이었는지 그땐 알지 못했습니다.
버스는 덜컹거리며 출발했고 시골길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나는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보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대신 내 무릎 위에 올려진 도시락 가방에서 천천히 올라오던 냄새를 맡고 있었습니다. 갓 지은 밥 냄새, 김이 아직 빠지지 않은 반찬 냄새, 그리고 새벽부터 아들을 생각하며 국을 저었을 엄마의 마음 냄새. 그 냄새는 버스 안 가득한 젊은 학생들 틈에서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나를 따라왔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나는 엄마를 멀리 두고 떠나온 것이 아니라 엄마의 사랑을 냄새로 들고 가고 있다는 것을. 그때 단 한 번만이라도 뒤를 돌아봤다면, 손을 한 번만 흔들어줬다면, 엄마의 얼굴을 한 번만 더 눈에 담았다면 지금의 나는 조금 덜 미안한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춘기의 나는 그럴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른이 된 지금 그 버스 정류장은 나에게 떠남의 장소가 아니라 말하지 못한 사랑이 평생 남아버린 장소로 기억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엄마 냄새는 조금씩 그리움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참 묘합니다. 앞으로 갈수록 더 많은 것을 쌓아 올릴 것 같지만 실은 하나둘 내려놓게 만듭니다. 이제 나는 7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고 기억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분명히 아는 사람인데 이름이 혀끝에서 맴돌다 사라지고 중요하게 적어두었던 날짜도 달력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놓쳐버릴 때가 많아졌습니다. 젊을 땐 기억이 나를 증명해 주는 줄 알았습니다. 무엇을 해왔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선택을 했는지가 나라는 사람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생각은 조금씩 바뀝니다. 기억은 흐려지는데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냄새입니다. 엄마의 향기입니다. 이상하게도 이름보다 먼저 떠오르고 얼굴보다 더 분명하며 목소리보다 오래 남아 있습니다. 기억이 나를 떠날 때마다 나는 겁이 났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지워지다 보면 나는 결국 무엇으로 남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엄마 냄새가 떠오른 순간 나는 처음으로 안심을 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구나. 이 냄새 하나만 남아있다면 나는 여전히 어머니의 아들이고 누군가에게 온 마음으로 사랑받았던 존재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겠구나. 엄마의 냄새는 기억을 대신해 주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흐릿해져도 그 냄새는 그날의 새벽과 그날의 교실과 그날의 버스 정류장을 한꺼번에 데려왔습니다. 마치 흩어진 사진들을 한 장의 앨범으로 묶어주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기억을 잃는 것이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이 냄새가 있는 한 내 삶의 뿌리는 아직 뽑히지 않았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말로 나를 가르치지 않았고 기억으로 나를 붙잡아 두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냄새 하나로 내 인생 전체를 지켜주셨을 뿐입니다. 나이가 들어 모든 것이 느려진 지금에서야 나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어머니가 내게 남겨준 것은 재산도 유산도 말도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질 때마다 다시 숨을 쉬게 해주는 단 하나의 감각, 엄마 냄새였습니다. 요즘 들어 하늘공원이 자주 떠오릅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문득문득 생각이 납니다. 찬 바람이 불 때, 해가 일찍 질 때, 괜히 마음이 비어 보일 때 그곳이 떠오릅니다. 나의 어머니, 지금은 홀로 누워 계신 곳.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는 괜찮지 않느냐고.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 슬픔도 옅어졌을 거라고.
하지만 어머니를 잃는다는 것은 슬픔이 사라지는 일이 아니라 슬픔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가끔 어머니에게 인사를 하러 갑니다. 무릎을 꿇지도 않고 울지도 않습니다. 그저 바람을 맞으며 가만히 서 있다가 마음속으로만 말을 겁니다. 엄마, 나 왔어요.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어머니는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서입니다. 이번 겨울엔 조금 더 오래 머물 생각입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괜히 숨을 깊이 들이마셔 봅니다. 혹시라도, 아주 혹시라도 연탄불에 덮여진 솜저고리의 냄새가, 새벽 기도의 숨결 냄새가 바람을 타고 잠시 스쳐 지나가지 않을까 해서입니다. 어머니는 이제 이 세상에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어머니의 손을 잡을 수도, 어머니 품에 얼굴을 묻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나는 아직도 완전히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으로 살아갑니다. 그 이유를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몸으로 남아있지 않고 냄새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흔들릴 때, 내가 외로울 때, 내가 세상 앞에서 작아질 때, 그 냄새는 말없이 다가와 나를 안아줍니다. 괜찮다. 잘 살아왔다. 오늘도 수고했다. 어머니는 지금도 그렇게 나를 키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나이 65을 먹은 지금도 여전히 어머니 품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늙은 어린애로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냄새를 가슴 깊이 품은 채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 냄새가 나를 살게 했고 지금도 살게 하고 있으며 아마 내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나를 보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공감톡 시공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꾹 눌러주실 거죠? 그날은 유난히 햇살이 좋았던 어느 가을의 토요일이었습니다. 모처럼의 여유가 소파 위로 나른하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창밖은 9월의 햇살로 눈부셨고 제 손에 들린 냉수 한 잔은 더할 나위 없이 시원했죠. 완벽한 주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듯한 견고하고 평온한 오후, 핸드폰이 울렸어요. 발신이는 엄마. 4살 때 제 손을 잡고 집으로 들어와 지난 50여 년간 제 세상의 전부가 되어준 나의 새어머니 정혜연 여사였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심 없이 늘 그랬듯 다정한 목소리를 기대하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리나야, 잘 지내니? 네, 그럼요. 아버지는요? 별일 없으시고요? 내 아버지랑 이제 그만 살련다. 네, 이혼이라도 하시게요?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아버지랑 또 다투셨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80평생을 살아온 노부부에게 이혼이라니. 평생을 바람기 많은 한량 남편의 아내로 무뚝뚝한 의붓딸의 엄마로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그 모진 세월을 다 견뎌내고 이제 와서 아니, 이혼 말고 네, 이혼이 아니면요? 조론. 이제 내 아버지의 아내 역할에서 졸업하려고. 조론이요? 생전 처음 들어보는 그 낯선 단어가 얼음처럼 차갑게 귓속을 파고들었습니다. 결혼을 졸업한다고요? 80평생을 헌신한 가정을, 아내와 엄마라는 이름을 졸업한다니요. 전화는 곧 끊겼지만 조론이라는 두 글자는 거실을 맴돌며 제 완벽했던 주말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위태롭게 유지되던 우리 가족이라는 성벽이 마침내 무너지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거대한 균열의 소리였습니다. 머릿속이 온통 조론이라는 단어로 가득 찬 채 저는 곧장 부모님 댁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제발
제발 엄마의 변덕이기를. 아버지와의 사소한 다툼 끝에 나온 엄포이기를. 30분 남짓한 거리가 3년처럼 느껴졌습니다. 평소라면 된장찌개 끓는 냄새와 연속극 소리로 현관부터 북적였을 집은 낯선 정적으로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아버지가 홀로 앉아 끄지도 않은 TV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죠. 아버지, 엄마는요? 엄마 어디 계세요? 왔냐? 대체 무슨 일이냐고요? 조론이라니 그게 말이나 돼요? 두 분 싸우셨어요? 싸우긴 누가 싸워. 내 엄마가 노망이 들었는지 다 늙어서 주책을 떠는 거지. 평생을 내조만 하던 사람이 어딜 가서 뭘 하겠다고 저러는지 원. 아버지의 목소리엔 당혹감보다 익숙한 짜증과 무시가 섞여 있었습니다. 평생을 그래왔듯 이번 일 또한 새엄마의 사소한 투정쯤으로 여기는 태도였죠. 아, 어쩌면 이것이 문제의 본질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아버지, 엄마는 그냥 투정 부리는 게 아니신 것 같은데요. 목소리가 너무 단호하셨어요. 단호. 웃기지도 않는군. 내가 밥을 굶기기를 해. 옷을 안 사주길 해. 남들처럼 손찌검을 해. 뭐가 부족해서 이제 와 저런다는 거야? 며칠 저러다 말겠지. 내버려둬. 바로 그때였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안방 문이 열리고 새엄마가 걸어 나왔습니다. 화를 내거나 눈물을 흘리고 계실 거라는 제 예상과는 달리 새엄마는 너무나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마치 오래 묵은 체증이 내려간 사람처럼 그 얼굴엔 어떤 후련함마저 감돌고 있었죠. 리나, 왔구나. 엄마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에요? 설명 좀 해보세요. 설명할 게 뭐 있니? 전화로 말한 그대로다. 여보,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애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어. 당장 그 말 취소하지 못해. 아버지가 언성을 높였지만 새엄마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찬장에서 찻잔 2개를 꺼내 따뜻한 물을 따를 뿐이었죠. 그 고요한 움직임이 아버지의 고함보다 100배는 더 무섭고 단호하게 느껴졌습니다. 당신 아내로 60년, 리아 엄마로 55년을 살았어요. 이젠 그냥 정혜연으로 살고 싶어요.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엄마, 잘못이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갑자기는 저희더러 어쩌라는 말씀이세요. 아버지는요? 저는요? 그래서 이혼이 아니라고 했다. 나는 이 가족을 버리려는 게 아니야. 다만 내 역할을 내려놓겠다는 거지. 당신들은 평생을 아내와 엄마의 희생 위에 살아왔어요. 이제 각자의 삶을 스스로 책임져야 할 때도 되지 않았나요? 희생이라는 단어가 비수처럼 날아와 가슴에 박혔습니다. 단 한 번도 엄마의 삶을 희생이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건 당연한 엄마의 자리이고 아내의 역할이라고만 믿어왔으니까요. 책임. 이 집안의 가장으로 평생을 뼈 빠지게 일한 나는 뭐가 되는데 당신 정말 집이라도 나가겠다는 거야? 글쎄요, 그건 앞으로 당신과 리나가 하기 나름이겠지요. 그것이 그날 새엄마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새엄마는 그대로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고 거실에는 저와 아버지 그리고 조론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폭풍전야만이 무겁게 남겨졌습니다. 제 직업은 방송인입니다. 한때는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울고 웃었고 쉰을 훌쩍 넘긴 지금은 홍리나의 인생 수다톡이라는 작은 토크쇼의 진행자로 살고 있죠. 아이러니하게도 그날 생방송의 주제는 황혼, 나를 되찾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사연 보내주신 시청자님처럼 자녀들 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까지 끝내고 나니 내 인생은 없더라는 어머님들 참 많으시죠.
하지만 여러분, 인생은 60부터, 아니 70부터가 진짜 시작일 수 있습니다. 자, 전문가 패널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카메라에 빨간 불을 보며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입안이 바싹바싹 말라갔습니다. 어젯밤 조론을 선언하며 내게 찻잔을 건네던 엄마의 평온한 얼굴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에는 이토록 현명한 척 조언을 늘어놓고 있는 내 모습이 거대한 위선 덩어리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를 되찾는 시간이라고. 엄마도 지금 80평생 만에 처음으로 당신을 되찾기 위한 전쟁을 시작한 거잖아. 그런데 나는, 딸인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여기서 고상한 척 박수를 치고 있을 때가 아닌데. 자, 리나 씨. 2부 가기 전에 5분만 쉴게요. 표정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잠깐 화장실 좀. 저는 도망치듯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자 짙은 화장으로도 가려지지 않는 불안함이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제발 아무 일도 없어야 할 텐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뜬 발신인은 엄마였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죠. 메시지는 짧고 간결했습니다. 나 잠시만 집 나와 있을게. 아버지 좀 부탁한다. 잠시만이라는 단어가 오히려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엄마는 그저 엄포를 놓은 게 아니었구나. 저는 프로그램을 핑계로 이 문제를 외면하고 싶었던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남은 방송 시간을 어떻게 채웠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방송이 끝나자마자 저는 주차장으로 달려가 부모님 댁으로 미친 듯이 차를 몰았습니다. 어젯밤과 똑같은 길이었지만 오늘은 희망 대신 절망을 싣고 달렸습니다.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제 아버지가 앉아 계시던 소파도 새엄마가 문을 닫고 들어갔던 안방도 모두 주인을 잃은 채 침묵하고 있었죠. 아버지께 전화를 걸자 동네 기원에서 심드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가 정말로 집을 나갔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은 듯한 현실 도피적인 태도였죠. 엄마의 옷장을 열어보았습니다. 평생 입어온 낡은 옷들 사이로 가장 즐겨 입던 외출복 몇 벌과 속옷 몇 가지만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금방이라도 돌아올 사람처럼 최소한의 짐만 가지고 떠난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빈자리는 엄마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크고 단호한 메시지라는 것을. 평생을 한결같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던 엄마의 온기. 그 온기가 사라진 집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었습니다. 휑한 바람이 부는 거대한 동굴 같았죠. 저는 텅 빈 엄마의 옷장 앞에 주저앉아 뒤늦게야 엄마의 결심이 얼마나 무겁고 또 외로운 것이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엄마가 떠난 후 시간은 더디고 무겁게 흘렀습니다. 마치 집안의 모든 시계들이 일제히 파업이라도 선언한 듯 했죠. 저는 생방송을 핑계로, 아버지는 자존심을 핑계로 애써 엄마의 빈자리를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빈자리는 외면할수록 더욱 날카롭게 제 존재를 드러내는 법이었죠. 젠장, 라면 물 하나 맞추는 게 뭐가 일이 어렵담. 이놈의 가스레인지는 왜 맨날 속을 썩여? 하루는 퇴근길에 잠시 들른 집에서 역한 탄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저녁으로 라면을 끓이려다 냄비를 새까맣게 태운 것이었죠. 싱크대에는 배달음식 용기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고 평생 구겨진 적 없던 아버지의 와이셔츠는 형편없이 구겨진 채 식탁 의자에 걸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밑반찬이라도 좀 해서 채워놓을게요. 식사 거르지 마세요. 됐다. 뭘 유난스럽게. 내가 해야 다 알아서 할 수 있어. 알아서 할 수 있다는 아버지의 말은 제발 나를 내버려 두라는 자존심의 다른 표현이었습니다. 저는 그 단단한 성벽 앞에서 매번 발길을 돌려야만 했죠. 이나 선배,
죄송하지만 이번 가을 개편 우리 프로그램이 살아남으려면 뭔가 한 방이 필요해요. 시청률이 계속 답보 상태라 화제성 있는 아이템 뭐 없을까요? 설상가상으로 제 프로그램 인생수다톡은 가을 개편을 앞두고 폐지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스튜디오의 여왕 행세와 아버지를 걱정하는 딸의 역할을 위태롭게 오가며 하루에도 수십 번씩 천국과 지옥을 오갔습니다. 네, 아버지, 저 지금 회의 중인데 왜요? 세탁기가 안 돌아가요? 그거 전원 버튼 누르고 코스 선택하고 동작 버튼 누르면 아니, 그 옆에 있는 버튼이요. 시끄러워서 뭐라는지 하나도 안 들린다. 됐다. 끊어라. 아비 걱정은 말고 내 일이나 잘해. 그런 위태로운 줄타기가 계속되던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주 방송 아이템을 두고 작가들과 마라톤 회의를 하고 있었죠.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지만 발신인이 아버지임을 확인하고는 일부러 받지 않았습니다. 또 세탁기 타령 혹은 반찬 투정이려니 지레 짐작했던 겁니다. 아버지, 제발 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제발. 그렇게 10번쯤 울렸을까 마침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짧은 안도감과 함께 깊은 죄책감을 느꼈죠. 회의가 끝나고 녹초가 되어 휴대폰을 다시 들었을 때 낯선 번호로 부재중 전화가 한 통 더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문자 메시지가 한 통 도착해 있었죠. 강남 소방서입니다. 부친께서 댁에서 쓰러지신 것을 이웃이 발견해 신고, 현재 119 구급차로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 중입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가 10번이나 전화를 했던 건 세탁기 때문도 반찬 투정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욕실에서 넘어져 일어나지 못한 채 혹은 현기증으로 쓰러지기 직전에 마지막 힘을 다해 제게 구조 신호를 보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절박한 신호를 회의를 핑계로 외면해버린 겁니다. 보호자분, 다행히 크게 다치시진 않았습니다. 낙상하시면서 발목 인대가 좀 늘어나고 혈압이 높아서 잠시 의식을 잃으셨던 것 같습니다. 며칠 입원하시면서 경과를 보시죠. 혼자 계시는 건 당분간 위험합니다. 깁스를 한 채 링거를 맞고 잠든 아버지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늘 산처럼 커 보이기만 했던 아버지의 어깨가 낡은 환자복 아래서 너무나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곤히 잠든 얼굴 위로 깊게 팬 주름들이 지난 세월의 고단함과 외로움을 말해주고 있었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엄마의 졸혼 선언은 단지 엄마 한 사람의 독립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그리고 제가 애써 외면해왔던 현실을 직시하게 만드는 잔인하지만 피할 수 없는 계시였음을. 저는 이 모든 상황을 혼자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죄책감과 무력감에 질식할 것만 같았죠. 결국 저는 병원 복도로 나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판 위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엄마라는 그 이름 석자를 누르기까지 마치 천근의 시간이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 복도의 싸늘한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멸균 소독약 냄새와 뒤섞인 희미한 죽음의 냄새. 그 앞에서 저는 차마 엄마라는 두 글자를 누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전화를 거는 순간 저는 엄마의 독립을 꺾는 이기적인 딸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낙상이라는 위기를 빌미로 엄마를 다시 아내와 엄마라는 낡은 감옥으로 끌고 들어오는 간수 역할이 되는 것이죠. 아니야, 홍리나, 이건 아버지 때문이야. 혼자서는 안 되시잖아. 하지만 정말 그뿐일까? 아버지를 돌봐야 하는 내 몫의 짐이 버거워서 그 짐을 다시 엄마의 어깨에 떠넘기려는 건 아니고 제 안에서 또 다른 내가 날카롭게 속삭였습니다. 방송국의 위선적인 진행자 홍리나와 무력한 딸 홍리나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죠. 하지만 그때 굳게 닫힌 병실 문 너머로 아버지의 미약한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제 모든 위선과 변명을 무너뜨리는 망치 소리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눈을 질끈 감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나다. 엄마의 목소리는 조금도 놀란 기색이 없었습니다. 마치 이 전화가 오리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모든 것을 초월한 사람처럼 고요했죠. 엄마, 저 리나예요. 아버지가. 응, 들었다. 옆집 김씨 할머니가 전화했더구나. 어느 병원이니 질문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실을 확인하고 다음 행동을 결정하는 사람의 목소리.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병원 이름을 말했고 엄마는 알았다는 짧은 대답과 함께 전화를 끊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응급실 입구로 엄마가 들어섰습니다. 흐트러짐 없는 단정한 옷차림, 지난번 집에서보다 오히려 더 기력이 있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엄마는 울며불며 달려와 아버지의 손을 잡는 대신 제게 먼저 다가와 물었습니다. 의사는 뭐라고 하더냐? 다행히 뼈는 안 다치셨대요. 인대가 늘어나고 혈압 때문에 며칠 입원해야 한다고. 그래, 그럼 됐다. 엄마는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주고는 곧장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의 상태에 대해 이것저것 묻고 입원 수속 서류를 꼼꼼히 챙기는 모습은 걱정에 빠진 아내가 아니라 마치 환자의 법적 보호자처럼 이성적이고 사무적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입원 기간 동안 엄마는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역할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죽을 쑤어와서 억지로 떠먹이는 대신 병원 식단표를 확인하고 아버지가 스스로 숟가락을 들도록 독려했습니다. 시시콜콜한 세상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간병하는 대신 신문이나 잡지를 가져다 주고는 창가 의자에 앉아 조용히 자신의 책을 읽었죠. 사람이 아파 누워 있는데 말 한마디 붙이는 법이 없어. 저 양반, 정말 정남이가 다 떨어졌나? 아버지는 불평을 하면서도 묵묵히 곁을 지키는 엄마의 존재에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퇴원하는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당연히 엄마가 집으로 함께 돌아와 예전처럼 아버지를 돌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졸혼 소동도 끝났다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아버지는 깁스한 다리를 불편하게 움직이면서도 슬쩍 엄마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래도 집이 제일 편하구만. 당신 없으니까 영 불편해서 혼났어. 그것은 아버지 나름의 어색한 화해 신청이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그 말을 못 들은 척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죠. 집에 돌아온 엄마는 아버지를 소파에 앉히고 제게는 잠시 기다리라는 눈짓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안방으로 들어가 작은 상자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엄마, 그게 뭐예요? 자, 우리 이제 제대로 된 가족회의를 좀 해야겠다. 엄마의 말투는 귀환한 안주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계약을 앞둔 사업가처럼 단호하고 흔들림이 없었죠. 아버지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미간을 짚었습니다. 가족회의는 무슨, 당신 이제 돌아왔으니 된 거 아니었어? 돌아왔지요. 하지만 당신의 아내로 돌아온 게 아니에요. 내가 하려는 조로는 집을 나가고 당신들을 버리는 게 아니었어요. 바로 이 집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규칙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나는 이 집을 떠나지 않아요. 다만 당신의 아내 역할, 그리고 리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엄마 역할에서 졸업하겠다는 겁니다.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저와 아버지는 숨쉬는 법조차 잊어버린 채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가 집을 나갔을 때보다 더 큰 진짜 폭풍이 지금 우리 집 거실 한복판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결국 그 협약서에 도장을 찍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보다 더 굴욕적인 방식으로 동의를 표했죠. 그날 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이불과 베개를 들고 건넌방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문이 닫히는 소리는 마치 하나의 시대가 저무는 소리처럼
집안 전체에 낮고 무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렇게 우리 집에 기묘하고 위태로운 한 지붕 두 살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며칠은 그야말로 숨막히는 침묵의 연속이었습니다. 엄마는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고 남는 시간에는 책을 읽거나 뜨개질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건넌방에 틀어박혀 TV 소리만 키울 뿐이었죠. 두 분은 집이라는 좁은 공간 안에서 서로를 보이지 않는 유령처럼 취급했습니다. 저는 그 유령들 사이를 오가는 유일한 산 사람이었죠. 엄마, 저녁 드셨어요? 제가 시장에서 장 좀 봐왔는데. 나는 괜찮다. 건넌방 양반이나 챙겨 드려라. 아버지, 저 리나예요. 들어갈게요. 갓 지은 밥이랑 안 먹어. 입맛 없어. 너나 많이 먹어라. 저는 마치 전쟁 지역의 중립국 외교관처럼 이쪽 방과 저쪽 방에 식량과 안부를 배달하며 위태로운 평화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오래 갈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죠.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관찰자가 아닌 적극적인 다리가 되어보기로. 협약서에 명시된 첫 번째 가족 소통의 날 저녁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불고기를 재워 그럴듯한 저녁상을 차렸지만 식탁에 앉은 세 사람은 마치 처음 만난 사람들처럼 어색하기 짝이 없었죠. 아버지, 고기 입에 맞으세요? 엄마, 이 나물은 엄마가 좋아하시는 거라. 좀 사봤어요. 고맙다. 1분 1초가 가시방석이었습니다. 이대로는 소통의 날이 아니라 고문의 날이 될 판이었죠. 저는 준비해온 비장의 무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참, 두 분. 요즘 제 방송 시청률이 영 안 나와서 고민인데. 다음 주 주제가 내 인생 최고의 여행이거든요. 두 분은 어디가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신혼여행? 아니면 제가 어릴 때 다 같이 갔던 설악산? 그것은 제가 던질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운 미끼였습니다. 과거, 우리가 온전한 가족이었던 시절의 추억을 소환하는 것. 아버지는 잠시 멈칫하더니 마침내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설악산은 무슨, 그때 너 없고 흔들바위까지 올라가느라 죽는 줄 알았지. 내 엄마는 옆에서 빈잔만 주고. 핀잔에 안 주게 생겼어요? 길도 모르면서 무작정 앞서가다가 우리 모녀를 잃어버릴 뻔했으면서. 내가 언제 당신이 꿈을 대다가 놓친 거지. 어머, 이 양반 좀 봐. 놀랍게도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날선 비난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는 분명 함께한 세월의 흔적이 녹아 있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그 불씨를 살리려 애썼습니다. 맞아요. 저 기억나요. 그때 아버지 등에서 내내 잠만 잤는데 엄마는 소리 지르면서 아버지를 찾고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해요. 그날 저녁 우리는 10분 남짓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두 분은 다시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지만 집안을 짓누르던 얼음장 같던 공기는 아주 조금, 아주 희미하게 녹아내린 듯 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우리 집의 공식적인 이벤트 기획자이자 레크리에이션 강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 가수 노래 잘하죠? 엄마, 이 사람 옷 좀 보세요. 완전 엄마 스타일이네. 주말에는 일부러 두 분을 거실로 끌어내 함께 TV를 보았고 때로는 시시콜콜한 방송국 뒷이야기를 늘어놓으며 두 분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난생 처음으로 세탁기 돌리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고 엄마는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이면 곱게 화장을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서예를 배우기 시작한 것이었죠. 아버지는 엄마의 외출에 대놓고 불평하지는 않았지만 현관 센서 등이 켜질 때까지 건넌방 문을 살짝 열어두고는 했습니다. 저는 엄마의 선택을 진심으로 응원했습니다. 동시에 텅 빈 거실에서 구겨진 셔츠를 입은 채 잠든 아버지의 뒷모습을 볼 때면 마음 한구석이 서늘하게 아려왔습니다.
나의 이다리 역할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혹시 나는 이 기묘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양쪽 모두에게 거짓된 희망을 심어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아주 서툴고 우스꽝스러운 방식으로 이전과는 다른 형태의 가족이라는 관계를 다시 쌓아 올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은 가장 정직한 심판관이라고 했던가요? 불편하고 어색했던 우리 집의 새로운 규칙들은 느리지만 분명하게 각자의 몸에 맞는 옷처럼 익숙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아버지에게서 시작되었죠. 에이, 빌어먹을 뒤집는 게 뭐가 이리 힘들어. 이게 계란 부침이야, 계란죽이야. 평생 주방 근처에도 가본 적 없던 아버지는 생존을 위해 더듬더듬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밥솥 버튼을 누르는 법부터 시작해 이제는 제법 그럴듯한 계란 프라이, 아니, 계란 볶음을 만들어내기에 이르렀죠. 물론 그 과정은 매일이 전쟁이었고 제가 일주일에 2번 밑반찬을 채워 넣는 날이면 아버지는 구세주라도 만난 듯 반색을 했습니다. 그날도 아버지가 엉망이 된 프라이팬 앞에서 낑낑대고 있을 때 엄마가 외출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화요일 오전 엄마의 서예 교실이 있는 날이었죠. 옅은 묵향과 함께 집으로 들어서는 엄마의 얼굴은 제가 지난 50년간 보아온 그 어떤 모습보다 생기가 넘쳤습니다. 무슨 냄새야? 또 뭘 태웠어요? 뭘 태우긴. 자네 대장부가 저녁밥 하나 못 차려 먹을까 봐서. 근데 이놈의 계란이 자꾸 말을 안 들어. 예전 같았으면 엄마는 당장 달려가 프라이팬을 빼앗아 들고 비켜요. 내가 할게. 라고 소리쳤을 겁니다. 하지만 엄마는 그저 멀찍이 서서 마치 운전 강사가 수강생에게 조언하듯 말했습니다. 불을 너무 세게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기름을 먼저 두르고 팬이 달궈진 다음에 계란을 깨야지. 순서가 다 틀렸네. 틀렸어. 기름을 먼저. 그럼 세상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이에요. 엄마는 그 말만 남기고 휙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잔소리도 도움의 손길도 없었죠. 하지만 신기하게도 아버지의 표정은 그다지 나빠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비법이라도 전수받은 사람처럼 다음 날부터는 프라이팬을 먼저 달구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야근 때문에 집에 들르지 못했던 날이었죠. 밤 10시가 넘어 걸려온 아버지의 전화는 평소와 달리 무척 다급했습니다. 리나야, 큰일 났다. 네, 엄마. 아니, 저 양반이 아직 안 들어와. 서예 교실은 오전에 끝났잖아요. 글쎄 말이다. 끝나고 친구들이랑 저녁 먹고 온다더니 이 시간이 되도록 깜깜무소식이야. 전화도 안 받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걱정하는 마음이야 당연했지만 그 이면에는 다른 감정이 숨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자신의 통제권 안에 있던 아내가 이제는 행선지도 알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에 대한 원초적인 불안감이었습니다. 아버지, 일단 진정하시고 제가 엄마 친구분께 연락을. 바로 그때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신 지금 몇 시야? 어딜 싸돌아다니다. 이제 들어와. 웬 소란이에요? 서예반 사람들하고 영화 한 편 보고 왔어요. 휴대폰은 극장에 있느라 무음으로 해놔서 몰랐고? 영화! 다 늙어서 무슨 사람 걱정시키는데 뭐 있구먼. 걱정은요, 내가 애예요? 아니면 당신이 내 보호자고? 그래도 기다려주긴 했네요. 고맙게. 고맙게 그 한마디가 전화기를 뚫고 제 심장에 와서 박혔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느낄 수 있었죠. 두 분의 관계가 의무와 책임에서 서로를 신경 쓰는 동거인이라는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집에 들렀을 때 식탁 위에는 엄마가 사온 듯한 약과 봉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넌방 아버지의 머리맡에는 엄마가 쓴 듯한 서툰 글씨의 메모지가 붙어 있었죠. 혈압약, 식후 30분 잊지 말 것. 저는 그 메모지를 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서 이 모든 짐을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엄마의 조로는 가족을 해체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슬아슬하게 나 혼자의 어깨에 매달려 있던 부양의 무게를 아버지와 엄마, 그리고 나 세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나누어 들도록 재분배한 것이었죠. 그것은 비로소 지속 가능한 건강한 형태의 가족으로 가는 첫걸음이었습니다. 계절이 옷을 갈아입는 사이 우리 집의 풍경도 변해 있었습니다. 살얼음판 같던 긴장감은 어느새 익숙한 공기 속으로 녹아들었고 아슬아슬했던 규칙들은 이제 누구도 의식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죠. 일요일 오전, 저는 이제 부모님 댁에 의무감이 아닌 즐거움으로 향합니다. 제가 내린 커피 향이 퍼져나가면 아버지는 소파에서, 엄마는 안방 의자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주말을 즐기다 하나둘씩 거실로 모여들었죠. 아버지, 커피 드세요. 엄마는 연하게 한 잔. 거기 둬라. 고맙다. 마침 읽던 책이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구나. 더 이상 서로에게 무엇을 강요하거나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엄마의 서예 전시회 소식을 신문에서 보고도 쓸데없는 짓이라 말하는 대신 묵묵히 그 신문을 여러 번 읽어볼 뿐이었습니다. 엄마는 아버지의 병원 가는 날을 달력에 조용히 동그라미 쳐놓는 것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했죠. 그 적당한 거리감 위에서 우리는 비로소 서로를 제대로 마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삶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부모님을 부양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자 제 일과 인생을 더 깊이 들여다볼 여유가 생겼죠. 얼마 전 인생 수다톡에서는 비혼주의와 조론에 대한 주제를 정면으로 다루었습니다. 결혼만이 유일한 정답이 아니듯 이혼만이 유일한 해답은 아닐 겁니다. 때로는 낡은 관계를 졸업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용기가 필요할 때도 있겠죠. 그 말을 하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위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삶으로 직접 겪어낸 진심 어린 깨달음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낯선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저를 낳아주신 분, 친어머니였습니다. 늘 그랬듯 안부를 묻고 끊는 의례적인 통화가 될 것이라 생각했죠. 리나야, 요즘 괜찮은 거니? 네, 엄마. 그럼요, 별일 없어요. 들었다. 내 아버지랑 내 새어머니 이야기 말이야.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하소연부터 늘어놓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죠. 저는 담담하게 우리 가족의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 집에서 따로 또 같이 살아가는 부모님의 이야기를요. 수화기 넘어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 새어머니는 참 용감하고 지혜로운 분이구나. 나는 그저 모든 걸 버리고 도망치는 것밖에 몰랐는데 그분은 그 안에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냈네. 대단하다.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친어머니의 목소리에서 원망이나 체념이 아닌 한 여자로서 다른 여자에게 보내는 깊은 존경심을 느낀 것은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아주 작은 응어리마저 스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달아난 엄마도 지켜낸 엄마도 각자의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낸 것이라고 비로소 두 분 모두를 이해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날 저녁은 마침 엄마가 직접 끓인 닭백숙이 식탁에 올랐습니다. 이거 달기 좋네. 살이 아주 쫄깃해. 당신 솜씨가 좋네라는 말을 빙 돌려 표현하는 아버지. 나름의 극진한 칭찬이었습니다. 엄마는 굳이 대답하는 대신 옅은 미소와 함께 아버지의 빈 물컵을 채워주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밥그릇 위에 있던 대추 하나를 숟가락으로 떠서 엄마의 그릇 위에 툭 하고 올려놓았습니다.
이걸 왜 나를 줘요? 몸에 좋은 거라잖나. 그 순간 저는 보았습니다. 수십 년의 애증과 원망을 넘어 서로의 마지막을 지켜주는 동지로서 두 사람이 내딛는 첫걸음을. 그것은 화려한 결혼식도 눈물 젖은 이혼식도 아니었습니다. 낡고 삐걱대던 관계를 무사히 완주하고 서로에게 경의를 표하는 조촐하고도 위대한 졸업식이었습니다. 엄마의 조로는 우리 가족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의무와 희생이라는 이름이 낡은 교복을 벗어 던지고 이해와 존중이라는 편안한 새 옷을 갈아입는 우리 모두의 졸업식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각자의 삶을 힘껏 살아가고 또 서로의 삶을 마음 다해 응원해 줄 겁니다. 따로, 그리고 또 같이. 우리 집의 길고도 낯설었던 졸업식은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무뚝뚝하고 엄마는 이제 자신만의 시간표대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삐걱대던 예전보다 지금의 우리는 훨씬 더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느낍니다. 저는 이제 홍리나의 인생 수다톡 스튜디오에 앉아 더 이상 교과서 같은 정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라는 시청자의 질문에 저는 이제 망설임 없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서로의 삶을 응원하며 마지막을 지켜봐주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타인이라고 말이죠.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낡고 익숙하다는 이유만으로 버거운 관계의 옷을 억지로 입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졸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 있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희생이 아닌 존중으로, 의무가 아닌 이해로 서로를 보듬는 따로 또 가치의 지혜가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시니어 공감톡, 시공톡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